오늘 읽어드릴 책은 평범한 일상 속의 도살인 범죄의 역습, 조정아 박상용 저자의 범죄의 탄생인데요. 범죄의 탄생은 저번에도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영상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군 검찰관 변호사 재직 중, 1993년 경찰청 경정특채, 2002년 총경 승진, 본천 수사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 양천, 경기, 대전 중부 논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6월 경찰 퇴직. 조정아,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졸업,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 근무, 현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실 근무,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전문반 수료. 목차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하나, 헬조선의 사건사고들, 둘, 사랑 관심이라는 가해자, 셋, 네 이웃의 사건사고를 탐하라, 넷, 열린사회와 그 범죄들, 다섯, 이것만은 바꾸자, 여섯, 경찰의 탄생,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6가지 목차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2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건 강간당한 남편 부부 싸우는 칼로 살배기입니다. 아내에 의한 첫 부부 강간 사건. 10년 전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만난 두 사람이 결혼 후 아내는 유학원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남편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돈과 외도 문제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여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대의 돈을 남자의 집안, 즉 시댁에서 변제해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고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국내로 귀국해 먼저 생활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혼을 위해 들어왔는데 아내는 자신의 남성 지인과 함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녹음한 후 위력을 행사해 남편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부부강간죄와 상해죄로 고소한 아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 강간 사건, 우리나라에서 생긴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범행이었습니다. 남자와 공모해서 오피스텔로 유인한 다음에 옷을 전부 벗기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상태에서 아내는 청부살인 위협을 하며 남편을 계속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유책 사유에 대해 진술했고 아내는 이를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남편의 피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전 강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관계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면서요. 남편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 165에 체중 58kg인 남편, 키 170에 체중 60kg인 아내. 보통 성폭력은 신체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아내를 도운 지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행위를 주도한 아내를 부부강간과 상해죄로 고소하자 검찰 역시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기에 강간의 의도가 많다고 봤고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의 말에 의구심을 품는다는 자체도 하나의 역차별이라 봐요. 우리 수사당국이나 사회가 가진 선입견도 깨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또는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두려움, 수사당국이나 재판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감추고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읽어드릴 내용은 성범죄의 사각지대, 여성장애인입니다.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제주판 도가니.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제주 시내 모 아파트에서 장애인 여성 6명을 상대로 이웃 남성 7명이 몹쓸 짓을 한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있었고 지역 장애인 단체 부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모녀 사이와 10대 청소년도 있었고 출산한 30대 여성도 확인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워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해 젊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사기치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라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자신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던 60대 남성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수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 남성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가중이 되지는 못할 망정 감형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 재판은 통상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2번 죽는 성폭력 피해자들인데 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 더 많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가 더 쉽습니다. 거짓말 아니냐? 왜 정하지 않았냐?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왜 뒤늦게야 신고를 할 생각을 했느냐? 위력이 있었냐? 당신이 원한 것 아니냐? 같은 가해자 입장 위주의 질문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멀쩡한 피해자들도 혼란스럽고 괴로울 텐데 지적장애 여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응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 처벌 수준이 대부분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경 사유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 단체 간부가 장애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최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7년에서 10년형을 받은 가해자 3명에게는 면소 판결도 내려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당시 영화를 통해 알려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경우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1심에서는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했습니다. 부진정 소급효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2011년 11월 성폭력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혀진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 완료일인 이전 개정안에 경과 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면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같이 또다시 듣는 어이없는 대법원의 판결이네요. 1심과 2심에서는 정당한, 적어도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왜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1심, 2심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반면 대법원은 서류 기록 중심의 심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때로는 법적 판단에만 그치지 않고 서류에 기록되지 않는 진실을 읽어내기 위해 사실심과 같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실질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장을 관찰하고 경청하고 증거도 찾아주는 그런 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페이퍼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18년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로 돌아가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네요. 공포 속에서 피마르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안 그래도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편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알리고 담당했던 아파트 청년회장과 담당 형사에게도 적개심을 보이며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법원도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만 집행하는 법원도 반성해야 하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더 가혹한 사회 역시 변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나 한국의 구성애 씨 같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사회적 컨센서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을 판 것이 아니라 성을 도둑질 당한 여성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위무를 건네야 합니다. 만약 그 여성이 장애를 가졌다면 더더욱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와 교도관 출신 작가의 만남, 우리 사회의 흉측한 민낯을 고발하는 특별한 대담, 범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